강한 불을 끄며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패전국으로 식민지를 모두 빼앗기고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까지 지고 있던 독일과 승전국이었지만 만족할 만한 배상을 얻지 못했던 이탈리아, 그리고 조선을 제외하고는 변변한 식민지가 없던 일본은 계속해서 빠져드는 불황의 수렁을 벗어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파시즘, 그리고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차 세계 대전이 나는 것도, 독일의 나치가 등장하게 된 것도 이 경제 공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여당 야당 싸우고 있는데 국민들은 한계에 올랐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아니라 나도 그래요. 1년 반 동안 모임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여러분 만나지 못하고, 강의실에서 수업해야 되는데 이게 온라인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최선을 다한다 그래도 여러분한테 불편한 거고, 여러분하고 아까 의사소통하려고 그래도 악말전처럼 마이크나 인터넷 상황에 앉아서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게 굉장히 다 불편한 거거든요. 그게 불만이 이제 가득 쌓여 있는 거야. 그랬다가 아까 잠깐 나오지만 어떻게 돼요? 주식 가격이 폭락하고, 지금 말로는 초등학생도 주식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부의 부동산, 비트코인 등락이 폭이 암만 크다고 그래도 하나에 뭐 5천 몇백만 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갖고 있으면 괜찮다. 그리고 뭐 암호화폐를 뭐 그 결제 수단으로 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부안해동하고 있어. 그러다 이게 가격이 폭락하면 어떻게 돼요? 미국 사례처럼 자살하고 폭동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 독일 같은 경우 44%까지 실업률이 갔었고요.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였었지만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길의 노숙자가 무료급식소를 갔던 게 미국의 모습입니다. 이런 걸 개선하려고 이제 케인즈가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케인즈. 케인즈 이론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케인즈 영상을 봤었죠. 오래전에 봐갖고 또 가물가물할지 모르지만 그때 대공황에서 정부가 나서야 된다. 뉴딜 정책을 하고 뭐 했었던 게. 근데 시장 실패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했는데, 이 정부조차도 헤매는 걸 우리가 정부 실패라고 얘기를 해요. 정부가 계획이 없던가, 무계획. 두 번째, 정부가 무식하든가, 알지 못하든가. 세 번째,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소신이 없을 때 어떻게 돼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지금 한국 경제는 시장 실패 앤드 정부 실패가 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시장의 균형, 이걸 앞에 이제 보기 위해서 잠깐 다시 써놨었던 거예요. 복잡하게 해서 경제적 차별도 있었고 이중구조도 있었고 이런 격차들이 있었다. 그렇죠? 소득 불평등이. 시장 실패는 뭐냐? 수요와 공급 원리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거야. 시장 실패의 원인은 뭐였죠? 네 가지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외부 효과나 외부성이에요. 두 번째는 규모의 경제, 자연 독점이 되는 규모의 경제. 세 번째 수요 공급 원리를 설명할 수 없는 공공재. 네 번째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정보의 불안전성. 한쪽이 정보를 갖고 있고 이런 것에 의해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 시장 실패.
시장 실패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정부가 그럼 공공재도 지원하고 공유자원 쓰면 없어지는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사유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데 정부조차도 헤매는 거 이걸 government failure, 정부 실패라고 그래. 뭐야? 정부가 무식한 거야. 무식 그러면 없어 보이니까 무지라고 쓸게. ignorance. 두 번째, no plan. 계획이 없는 거야. 한번 해봐? 해보지 뭐. 아니야? 아이 그만둬. 이런 거 무계획. 세 번째, 소신이 없는 거야. 옳다고 했으면 밀어붙여야 되는데 정쟁에 반대라든가 뭐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접는 거야. 여당의 의견을 야당이 무조건 반대하니까 그냥 조용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한다고 그래서 밀어붙이는 무소신, 무계획, 무지. 대표적인 게 4대강, 새만금,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이 했던 걸 다시 오세훈이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이 정부 실패야. 그래서 한국 경제는 시장 실패 앤드 정부 실패가 같이 겹쳐져 있는 그런 경우다. 시장 실패. 자, 우리가 배웠던 수요 공급 원리, 가격 조정,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 원리로 시장 균형을 이뤄. 그게 경쟁 균형이에요. 수요와 공급의 일치는 균형점은 뭐라고 그래? 수요 곡선을 한계 편익 곡선이라고 그랬지? 한계 편익하고 한계 편익하고 공급 곡선을 뭐라고 그랬지? 한계 비용 곡선을 얘기했잖아. 그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균형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요와 공급이 꼭 일치하지 않아. 초과 수요가 있던가 초과 공급이 되는 거. 주택 같은 거는 지금 뭐야? 추가 수요. 그래서 소비와 생산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나 사회적 비용이 일치하지 못하면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생기던가 필요한 양보다 더 적게 생산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 그것을 마켓 페일리어,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경우에 수요 공급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균형을 얻지 못한다. 첫 번째가 외부성, externality, 외부 효과라는 거야. 어떤 경제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시장 외부를 통해서 수요자, 공급자가 아니라 시장 외부를 통해서 다른 경제 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거야. 의도하지 않게. 비의도적. 자신의 후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행동에서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 옆에 소연이가 지나갔어. 소연이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담배인상공사가 이명훈한테 담배를 팔았고 이명훈은 담배를 피는 거야. 공급자, 담배인상공사, 수요자 이런 경우. 그런데 소연이가 지나가다 소연이는 사지도 않고 담배 연기 마실 의사도 없는데 내가 피는 담배. 그래서 담배 냄새야. 그랬더니 내가 뭐라고 그래. 야 이씨. 내가 사갖고 내가 피는데 네가 왜 이렇게 지나가. 그지? 의도하지 않게 소연이는 피해보는 거야. 이런 게 외부 비경제, 외부 불경제라는 거야. 자기 후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행동에서 부수적으로 내가 담배 피고 있는데 지나가다는 거야. 시장의 외부, 담배인상공사 이명훈, 경제활동의 결과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아서 소연이는 코를 막고 가는 방법밖에 없던가 그 근처를 지나가지 않던가 나를 째려보고 가던가 그것밖에 해결하는 방법이 없지. 그치? 이런 경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 담배 피는 것 때문에 벌금을 낸다든가 아니면 공회세를 내서 내가 부담하는 게 사적 비용이야. 사적 비용. 공회세.
그럼 공해세를 다 거둔다고 해서 나도 피고 종원이도 피고 소연이도 피고 우리 44명이 다 펴서 그것을 딱 내면 어떻게 되니? 이게 문제가 되나? 담배 안 폈을 때로 돌아가나? 그렇잖아. 그래 이걸 사회적 비용, 소셜 코스트라는 거. 사회적 비용이 훨씬 커. 암만 세금을 걷어도 이게 크기 때문에 원래 공해 상태로 돌아가지 않은가. 자동차에 뭐가 나와요? 매연이 나오죠. 자동차에 세금을 다 걷는다고 해서 자동차 없을 때보다 초기에 맑은 공기로 돌아가지 않지.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래. 사회적 편익, 사적 편익. 자, 내가 내 화단에 이렇게 꽃을 심었어. 나만 보고 있는 거야. 멋져. 근데 지나가다 소연이도 보고 찬성이도 보고 종원이도 보고 아 꽃이 이쁘다. 그럼 내가 느끼는 사적 편익을 다 합쳤는데 어떻게 돼? 이것도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큰 거지. 그러니까 너도 나도 꽃을 심게 되는 거야. 권장하게 되는 거지. 집 앞에. 그럼 여러분들 책상에 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돼? 봄에 됐을 때 화분 하나 있다든가 꽃을 키우면 좀 마음이 좀 뿌듯하지 않아? 근데 친구가 딱 놀랐다. 야, 네 책상은 이런 꽃도 있구나. 확실히 뭔가 이렇게 센스가 있어. 그 사람의 만족도 커지는 거지. 사회적 편익이 커지는 거야. 이런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는 뭐였어? 사회적 편익이 큰 거야. 내가 수업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윤여정이라는 사람이 상을 받았어. 그 사람은 뭐야? 사적 편익이야.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 윤여정이라는 사람이 받았어. 나도 기분이 좋다. 그 사람이 한 말에서 세계가 술렁거렸다. 내가 대한민국인 국민이라서 어깨가 으쓱 뿜뿜. 이런 것들이 사회적 편익이지. 소년제가 김연아가 올림픽이나 세계대회에 나가서 우승한다고 우리는 뭐가 좋니?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자부심을 느낀다는 거지. BTS 방탄소년단 칼군무로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막 하면서 K-팝을 알리고 나도 거기에 대한민국이라는 게 자랑스러운 거. 아시안 헤이트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돼? 아시아인에 대해서 그 코로나19 때문에 니들 나라로 돌아가라. 니들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된다고 해서 테러하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도 외부성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의도하지 않게 세자한테 플러스 혜택을 주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외부 경제라고 얘기를 해. 담배 연기 마신 것처럼 공해를 마신 것처럼 불이익을 주는 거 외부 불경제, 외부 비경제라고 그래. 그게 긍정적 외부성을 외부 경제, 나쁜 거, 부정적인 걸 외부 비경제라고 얘기해. 그래서 많이 있는 게 양봉업자고 과손업자 같은 경우. 외부성에 여러분들 그 영상 봤었나? 외부성? 김정은 씨 화단에서 꽃 갖고 그러는 거 봤었어? 안 봤어? 종원아 안 본 거 같아? 그럼 안 봤으면 말고 안 봤으면 보면 되지 뭐 씨. 그지? 음. 이게 또 어디가 계신 거야? 음.
안녕하세요. 종훈이가 안 봤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 그러면. 네, 저기요 서경석을 부르겠습니다. 외부 효과. 여러분은 다이어트에 관심 많으십니까? 본 거 같은데 니들 안 봤다고 그러는 거야. 년째 시도하고 실패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자꾸 실패하다 보면 나라에서 강제로 다이어트 할 수 있게 법이라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엉뚱한 상상을 실천한 나라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2011년 10월 세계 최초로 덴마크가 비만세를 도입했습니다. 살찌는 음식에 세금을 붙이면 자연스럽게 비만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죠. 국민들의 다이어트를 위해 세금까지 받는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그런데 왜 개인의 비만을 국가에서 걱정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으로 고열량의 음식을 사 먹고 살이 찌는 것이 단순히 내 건강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의도치 않게 국가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덴마크는 비만세 적용에 성공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비만율은 내려가지 않고 물가만 오르게 되어서 1년 만에 비만세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적용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세계 곳곳에서 비만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개인의 비만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외부 효과가 상당한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부 효과를 좀 더 살펴볼까요? 농촌에 살다가 서울의 주택가로 이사온 김정원 씨. 정원 씨는 집 앞 주차장을 예쁜 텃밭으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사다 심고 담장을 허무는 과정에서 이웃들은 한동안 소음에 시달려야 했죠. 아우, 정말 시끄럽네. 공사는 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정원 씨는 작은 텃밭에 꽤 많은 비용과 정성을 들였습니다. 덕분에 텃밭은 날로 탐스러워졌습니다. 어머머, 예쁘다. 조금 시끄럽긴 했지만 동네 분위기가 확 바뀌었네. 정원 씨는 단지 자신의 마당을 꾸민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고 즐거움을 주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외부 효과는 누군가에게 뜻하지 않게 손해를 입히기도 하고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럼 혜택을 주는 긍정적 외부 효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일 농장과 양봉 농장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과일 농장과 양봉 농장, 이 두 농장이 가까이 있게 되면 과일 농장은 꽃가루를 옮겨주는 벌들이 많아서 좋고, 양봉 농장은 벌들에게 충분한 꿀을 제공하는 과일 농장에 꽃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꿀과 과일이 생산되면 소비자에게도 반가운 일이겠죠. 이처럼 과일 농장과 양봉 농장은 긍정적 외부 효과의 예입니다. 반면에 부정적 외부 효과로 길거리 흡연을 볼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흡연자와 같은 길을 걷다가 간접 흡연으로 불쾌감을 느껴본 적 한 번쯤 있으시죠?
이 경우 물론 흡연자가 다른 사람의 건강을 일부러 해치려는 의도는 아니었겠죠. 하지만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외부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부 효과를 적절히 잘 조절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받은 사람에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접종을 받는 사람이 많으면 질병의 전염력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도 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들죠. 예방접종은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에서는 필수 예방접종 항목을 두어 무료로 접종을 해주거나 접종비를 할인해주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세금이나 벌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나쁜 외부 효과가 일어나죠. 그래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환경 개선 부담금과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외부 효과는 자연스럽게 통제되거나 조절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제 행위가 전혀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외부 효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런 외부 효과, 꼭 경제 현상에서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일상에서도 나의 행동이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 혹은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사람인지 한 번쯤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외부 효과를 느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보면 외부 경제야, 외부 불경제야, 외부 경제죠. 그래서 긍정적 효과, 양봉업자고 과손업자 같은 경우 했죠. 꿀을 얻는 경우 서로한테 의도하지 않게, 그러니까 양봉업자가 지리산까지 벌통을 갖고 가야 되는데 옆에 과수원이 있어. 그래서 과수원에 두니까 멀리 가지 않고 꿀을 얻을 수 있고, 과수원업자의 경우는 벌과 나비가 있으니까 열매를 많이 얻어서 서로 득이고, 의도한가 의도하지 않은가, 의도하지 않았던가. 외부 비경제, 자동차에 환경 부담금 하는 것처럼 아까 담배 연기를 했지만 그런 경우, 우리 동네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강가를 오염시켰다. 수질 오염 같은 경우. 그래서 생산이나 소비에 둘 다 같이 일어나. 생산에서는 어떻게 되니? 생산 과정에서 외부성이 발생하는가? 양봉업자나 염색 공장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염색 공장은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데 물이 오염된 거야. 그래서 세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개선되지 않지. 사회적 비용이 큰 거고, 양봉업자도 마찬가지인 거고. 소비의 외부성, 소비 과정에서 외부성, 편익의 차이가 있는가? 이득에. 담배 소비, 나는 담배를 사서 폈어. 자동차 소비. 대학 교육, 우리가 100만 명의 대학 교육자가 필요한데 등록금이 비싸서 50만 명밖에 대학을 못 다닌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인원은 50만 명인데 100만 명인데 50만 명을 못 채우니까 어떻게 돼? 50만 명은 장학금을 줘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지금 국가 장학금 같은 경우가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부정적 외부성은 어떠냐? 자, 원래 균형은 2점이야. 수요와 공급에서 여기서 수요고 공급에 있던 거. 사적 한계 비용. 철강의 추가적인 생산에 따라서 사적 한계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공급에 따라서 하고 있어. 그런데 공장이 생기니까 매연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 세금을 가둬가지고 요것만큼 사회적 비용만큼 부담하기로 했어. 생산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에 따라서 여기 어떻게 돼? 한계 비용을 더 부담하는가.
그랬더니 공급이 감소하면서 어떻게 돼? E'으로 간 거. E'으로. 이런 경우. 공장 주인은 자기네 사회적 비용하고 사적 비용에 따라서 더 부담하냐 안 하냐, 사적 한계 비용을 더함에 따라 공장 주인은 사적 한계 비용에 따라 철강 생산 여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나 세금 냈어. 더 해볼 거야. 이렇게. 그때는 어떻게 되니? 가격은 싸지면서 어떻게 되니? 한계 편익은 줄어들면서 철강이 원래 필요했던 적정한 양보다 더 많이, 나 세금 냈어, 나 더 생산했어, 이러면서 사회적으로 과대 생산된 거. 오염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니? 정상적으로 돌리려면 아까 얘기했던 세금이나 벌금을 부과해가지고 원래대로 돌린 거야. 그럼 이 나쁜 거는, 부정적인 것은 사회적인 것보다 과잉이 돼. 과잉이 되니까 막기 위해서 어떻게 돼? 규제를 해야 되는 경우지. 그래서 부정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사회적 한계 비용은 사적 한계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실제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보다는 많아진다. 이때는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되니? 조세를 부과해서 사적 한계 비용이 상승하도록, 이게 일리 돌아가도록 해서 적정량을 유지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거. 응? 사회적 최적 생산량. 그런데 어떻게 돼? 실제 생산량은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요 차이만큼 과대 생산이 되니까 정부가 어떻게 돼? 과대 생산을 규제해 가지고 하는 거지. 그래서 외부 비경제나 부정적 외부성은 재산권이 불안정할 때, 동네 강가 누구나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맘대로 쓰는 거야. 재산권 규정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앞에 그림에서 철강 공장이 개인 소유의 호수가 있는 부지에 들어서 있다면 오염물질 배출이 철강회사의 생산 비용에 포함돼야 돼. 근데 철강회사는 그걸 안 하고 부정적 외부성 없이 아예 뭐 동네 건데 오염 비용 안 들이고 저런 거. 만약 오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니? 강이 덜 오염되겠지. 그래서 정부는 나서서 산소 생화학적 요구량이 얼마고 니네 폐수를 단속하고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제재하고 검사하면서 이러면 큰일 나겠구나, 감옥 가겠구나, 그러면서 조절하도록 하는 거지. 그래서 외부 효과의 특집, 예전에 어떻게 돼? 이게 뭐에 나왔던 거야? 무한도전에 했었던 것 같아. 무한도전 나비 효과의 특집에서 스타 다큐를 찍어서 북극팀하고, 위에는 북극팀, 밑에는 몰디브. 더우니까 어떻게 되니? 에어컨 틀지. 에어컨 트니까 얼음이 녹아. 그래서 물이 내려와. 서로. 그래서 서로 협상하기서 야, 에어컨 좀 틀지 마. 우리는 좀 어떻게, 이런 거를 했었던 것 같아. 편안한 휴식을 취하던 몰디브 팀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에어컨을 튼다. 뜨거운 바람이 나오면서 시래기가 얼음 호텔에 있는 것을 몰라서 의도하지 않게 시래기의 열기는 북극 호텔로 전해져 얼음이 녹기 시작한다. 이것이 부메랑이 됐다. 얼음 호텔에서 녹은 물이 다시 몰디브 리조트로 떨어지고, 처음에 서로 참을만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얼음은 녹고 아래층은 얼음 호텔에서 녹은 물이 아래로 흘러 바닥이 젖게 된다. 전화로 해서 큰소리치고 책임을 떠넘기지만 에어컨을 끄기로 합의를 해. 더 이상 얼음이 녹지 않자 두 팀은 편안해졌다는 게 이런 거야. 이 작가가 외부성을 하기 위해서 서로 피해를 줄이도록 합의를 본다고, 이건 구상을 했던 것이지만 외부 효과의 사례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럼 긍정적 외부성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필요한 양보다 적게 생산이 돼. 볼까? 사회적으로 최적량은 어디야? B점이야. QS.
추가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럼 100만 명의 대학생이 필요한데 등록금이 비싸가지고 50만 명이 휴학한 경우라고 보면 돼. 실제 생산량은 어떻게 돼? 50만 명이 줄어든 거야. 필요한 양은 어떻게 되니? 여기야. 여기. 그럼 국가가 장학금을 줘야지. 교육을 받음으로써 여러분한테도 이득이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볼 땐 인적 자본 투자가 늘어난 거지. 학생들은 사적 한계 비용에 따라 교육 수비라는데 과소 생산이 돼. 적게 생산되니까 어떻게 돼? 아까는 규제를 했다면 여기는 보조금을 주는 거야. 과소 생산된 만큼 50만 명한테 장학금을 줘갖고 필요한 양을 마치는 거지. 그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세야. 외부 불경제는 기업이 인식하는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한다. 그래서 생산에 따른 부수 비용만큼 세금을 거두어서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이 같아지도록 조정하는 거야. 그 차이만큼. 그럼 만약 세금을 거두면 어떻게 되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돈을 무지하게 내야 될 거야. 조세는 사회적으로 최적인 산출량으로 한계 비용, 사적 한계 비용의 차이만큼 부과하게 되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종부세 마냥 엄청나게 부담해야 되는 거지. 보조금, 아까 장학금을 얘기했어. 외부 경제는 사회적 편이 크고 사적 한계 비용보다 커서 과소 생산되니까 그것을 보조해 주는 거야. 편이 크고 비용의 차이만큼 보조금을 지급해서 서로가 어떻게 돼? 이득이 되도록 하는 거야. 장단점, 조세의 장점, 보조금의 장단점은 산출량을 정확하게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만 단점은 뭐야? 얼마가 필요하니? 등록금만 된다고 학교 다니는 거 아니지? 기숙사 비용도 사람마다 쓰는 씀씀이가 다르지? 이런 것들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 외부성을 유발하는 자가 이게 누구냐? 담배 연기를 펴서 그러냐?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냐? 코로나 때문에 그러냐? 이런 경우. 그래서 정부는 커맨드 앤 컨트롤 직접 규제하는가? 명령이나 통제를 통해서 오염물질의 방출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밤에 버린다든가 감시가 소홀할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같이 버리는 경우. 직접 규제의 특성 때문에 기업의 반발을 야기할 수가 있어. 왜 나만 그러냐? 이렇게 규제하는. 오염 배출 기준의 일괄 규제는 회사마다 오염 배출량을 줄이는데 서로 다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도 어디는 환경을 정말 엄격하게 지키는 기업이 있고 어디는 안 지키는 기업이 있잖아. 예를 들어 학생들마다 쓰레기세를 수거하기로 했다. 근데 어떤 학생은 집에 와서 쓰레기를 학교 와서 하나도 안 버리는 학생이 있고 학교에 오면 쓰레기를 유발하는 사람도 있지. 유발하는 사람한테 많이 걷어야 되는데 똑같이 받으면 유발하지 않는 사람은 불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오염 배출 거래제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최적인 오염 배출 달성권을 가능하도록 하는 거야. 그게 현실에서 어떻게 돼? 탄소 배출권 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됐어. 정부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자동차세 걷어 환경 개선 부담금 자동차에 부과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5년 되면 검사를 해. 10년 되면 1년마다 검사를 해서 매연이 됐으면 폐차시켜. 이런 걸 하고 있어. 탄소 배출권, 탄소를 일정치 기준으로 버리게 되면 필요한 일종의 허가증으로 더 적은 비용으로 환경오염을 해결하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 A, B에 1000톤씩 배출하도록 명령을 했어. 한날에 연간 1000톤씩 탄소를 배출하는 A, B 기업이 있다고 하자. 두 기업의 온실가스 저감에는 차이가 있어서 A 기업은 톤당 10,000원이 들고 B 기업은 5,000원의 비용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 정부는 두 기업에 따라서 연간 2,000톤에서 1,800톤으로 낮추기 위해 두 기업에게 900톤만 탄소 배출을 하라고 명령했다.
탄소 배출권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두 기업이 각각 100톤씩을 자체적으로 줄여야 하는데 A 기업은 10,000원씩 100톤이니까 100만 원이 들고 B 기업은 5,000원씩 100톤이니까 50만 원이 든다. 그러면 톤당 7,000원에 거래되는 탄소 배출권 시장이 있다고 하면 기업 B는 총 200톤의 탄소 배출권을 줄이면서 100톤에 해당되는 배출권을 7,000원에 팔아서 30만 원을 얻을 수 있고 A 기업은 100톤을 70만 원으로 구입해서 기존의 1,000톤을 그대로 방출하면 정부는 1,800톤으로 줄이는 성과를 발휘하고 A 기업도 B 기업도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국제적으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인데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세계적 차원의 노력이 교토 의정서와 파리 협정에서 나타났고 한국은 2015년 1월 1일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고 파리 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37%의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정리를 하는 게 최근에 나타나는 탄소 배출권 제도 시장이야. 잠깐만 쉬었다가 코즈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자, 마지막 시간 합시다. 좀 전에 정부에서 2,000톤을 줄이라고 하면 A도 B기업도 100톤씩 줄여야 되는데 A기업은 10,000원이 들고 B기업은 5,000원이 든다. 근데 중간에 7,000원에 탄소 배출권 시장이 있다면 A기업은 10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7,000원. 그러니까 70만 원 드는 거지. 자기네가 하는 것보다 30만 원 세이브. 얘네는 어떻게 돼? 200톤을 해서 7,000원만큼 팔면 어떻게 돼? 30만 원 세이브. 그래서 B기업은 200톤 줄이고 A기업은 그대로 하고 사소하니까 100톤의 배출권을 A기업에 판매하면서 정부도 목표 달성했고 2,000톤에서 1,800톤으로 줄였고 A기업은 아무 스스럼 없이 했고 B기업은 세이브하면서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학자 중에 코우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황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시장은 외부성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시카고 대학의 로널드 코즈라는 사람이 1960년대 논문에서 썼던 거야. 일정한 조건이 만족되면 외부성이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잡을 제시했고 이 연구 업적으로 91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는데 전기 생산 과정에서 스모그 현상을 가져오는 아황산가스가 배출되어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오염 감축의 편익하고 비용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최적의 조건은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들어가는 한계 비용과 오염물질 감소로 얻게 되는 편익. 사람들이 숨 쉬는데 편안할 거고 그걸 정화하는 데 들어가는 게 한계 비용, 사람들이 편안한 숨 쉬는 게 한계 편익이야. 그래서 1톤에 20만 원의 아황산 가스를 500만 톤 감소시키는 수준이 된다. 만약 현재 아황산 가스 감축량이 450만 톤이면 시민들은 추가적으로 50만 톤을 줄여서 그들의 편익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반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회사 입장에서는 아황산 가스를 추가로 줄이려면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아황산가스 생산량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거나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나쁜 거니까 좀 줄여라 규제해서 적정량을 생산하도록 하는 거지. 하지만 코즈는 이를 정부 개입 없이도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 거야. 공장하고 시민들하고. 예를 들어 아황산가스의 감축량을 450만 톤에서 최적 감축량 500만 톤까지 추가적으로 50만 톤 늘린다고 해보자.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그 편익하고 비용에서 균형을 얻었던 거야. 감축량은 예오고 맞아지는 이런 형태로 되겠지. 현재 450만 톤을 감축하면서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내고 있어. 이로 인해 시민들의 느끼는 편익은 한계 편익 곡선 아래, 수요 곡선 아래인 A 플러스 B만큼 어때? 증가하는 반면 회사가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B만큼만 들어가는 거야. 편익은 AB고 얘는 요만큼 들어가니까 아황산가스 감축량을 400만 톤에서 500만 톤으로 증가시킬 때 순편익 A 플러스 B와 B를 뺀 요 색깔이 있는 A만큼 면적이 증가한 거지. 편익이 늘어난 거야.
회사는 돈을 덜 들여서 좋은 거고 시민들은 숨쉬기, 공기가 맑아져서 좋은 거야. 코즈라는 사람은 아황산가스 450만 톤을 감축하는 것보다 최적인 수준인 500만 톤으로 50만 톤을 더 줄이는 편익이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오염 감축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오염을 배출하는 발전 회사들의 협상을 통해서 B보다 크고 A 플러스 B보다는 작은 만큼 오염 감축 비용을 부담하는 거야. 야, 우리가 보조해 줄게. 우리 조금 낼게. 이래서 정부 개입 없이도 시장에 스스로 외부성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코즈의 정리는 뭐니? 최적 수준보다 더 많은 오염 물질이 배출됐을 때 외부 경제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외부성에서 해당이 되는 거지. 지금 들어오는 사람은 뭐니? 왜 어디 갔다가 셋째 시간에 와갖고 뭐 출석을 하려고 그래? 이런 인간들이 있어 진짜. 그럼 코즈 정리는 당사자끼리 합의를 보려면 어떻게 되는? 여기서 보자고. 응? 이렇게 보면 추가적으로 감축하는 비용, 추가적으로 편익, 기업의 요금만큼 하면서 혜택을 보는 거에 차액을 뭐야? 혜택을 받는 사람이 B와 AB 사이의 금액을 보조해 줌으로써 당사자적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경우. 그러면 여기를 해결하려면 어떤 경우가 있어야 돼? 협상 비용이 거의 안 들어야 돼. 사람이 순수하면 되지. 서로 아유 나이 해보자. 그래? 아유 동네 이웃끼리 그냥 그 매연 나올 수도 있죠. 아유 우리도 줄이도록 해볼게요. 미안합니다.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 그러면 어떻게 돼? 아유 저희 때문에 피했는데 우리가 방음벽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웃끼리 벌써 아유 그런데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보면 해결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네가 혜택 받는 게 얼마고 네가 손해보는 게 얼마인지 명확하다면 서로 해결할 수 있겠지. 어떤 경우냐? 자, 내가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밑에 고기를 키우는 양식장이 있었어. 얘가 들어오기 전엔 100마리씩 생산했는데 얘가 들어온 다음에 90마리가 생산돼. 10마리가 죽는 거야. 그게 사장님한테 쫓아갔어. 당사자끼리. 우리가 당신 들어오기 전엔 100마리 했는데 10마리. 사장님이 어이구 미안해요. 우리 조심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10마리 보상해 줄게요. 이러면 코스 정리야. 어? 내가 100마리 생산하는 거 입증하고 그 사람도 10마리 보장해 줄게. 그러면 코스 정리 되는 건데 사장님이 조폭이면 어떻게 돼? 이거 블랙 컨슈머 아니야? 엉까는 거 아니야? 이러면 재판으로 가고 그때는 와해가 되는 거죠. 모든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거. 얘가 어떻게 돼? 10마리 죽었는데 100마리를 우긴다 그러면 얘도 안 해주겠지. 10억씩 보상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장이 안 할 거야. 근데 한 달에 10만 원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유 그래 이웃끼리 10만 원 주고받는다. 코즈 정리. 10억씩 주십시오. 재판 간다. 안 코즈 정리. 오케이? 이런 경우. 코즈 정리의 조건은 뭐야? 당사자들 간 협상, 계약 체결 등의 거래 비용이 낮아야 돼. 아까 10만 원 같은 경우. 협상 당사자들이 외부성으로 인해서 편익과 비용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 100마리인지 50마리인지. 그리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면 코즈 정리의 조건들은 현실에서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나름의 한계를 지니고 있어. 그럼 한 가지 예를 들게.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동네 원도심에 아파트 짓기 위해서. 그러면 건설회사는 어떻게 돼? 거기에 집을 지을 거잖아. 거기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가야 되잖아. 근데 재개발, 재건축하면 그 집에서 사람들이 사니 못 사니? 못 살아. 그렇지? 그건 무슨 소리야? 아, 분양가가 한 평에 3천만 원, 4천만 원 가는데 땅을 살 때 3천만 원, 4천만 원 주니 안 주니? 안 줘. 터무니없이 300만 원, 400만 원 주고 자기는 3천만 원, 4천만 원 분양하니까 남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내보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니? 영화처럼 조폭이 나오고 재개발, 재건축 투쟁하고 반대하고 이런 게 많이 있는가? 코지 정리가 안 돼. 코지 정리가 되려면 어떻게 돼? 건설 회사가 거기 있는 사람한테 어르신 여기 아파트 짓는데 딴 데 구할 수 있게 하십시오. 평당 1,000만 원만 줘. 그랬더니 2천만 원 드릴게요. 어르신 나이도 들었는데 소득도 있고 좋은 데 가세요. 땡큐지. 그러면 이건 코지 정리가 되는데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거래 비용이 낮아 높아? 높아.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하면 주택조합에서 데모하고 여기를 지켜야 된다, 사서야 된다. 그런 게 많이 일어나. 또 하나, 상대방이 싫으면 예를 들어서 소연이하고 나하고 원수 집안이라고 하자. 소연이하고 나하고 원수 집안 뭐 어떻게 됐던 무슨 원수가 됐던 그래. 그럼 소연이가 협상 당사자로 오면 내가 뭐라 그러니? 내가 다 팔아도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한테는 안 팔아 그런 경우가 있지. 다른 건 해도 나한테는 협상을 안 해. 이런 경우들. 이럴 때는 코지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두 번째, 공공재도 시장 실패 원인이라고 그랬어. 공공재. 비배제성, 비경합성이 있어. 누구든 제외되지 않고 경쟁하지 않아도 돼. 소연이, 찬송이, 윤호는 안 돼. 이건 배제되는 거야. 누구나 다 하는 거야. 누구나 나눠 먹는데 경쟁하지 않아. 골고루 다 돌아가는 거야. 공급의 주체가 정부나 공공단체일 필요는 없고 공익을 위해서 정부나 공공단체가 공급하는 상품 중에서 공공재가 아닌 것도 있어. 공익을 위해서 파는 게 아니라 하는 것도 있어. 비배제성, 제외되지 않는다. 공공재의 사용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제 주체를 소비해서 배제되지 않아. 자, 대한민국 경찰은 세금을 냈던 세금을 내지 않았던 돈을 벌던 돈을 벌지 않던 나이가 많던 적던 남자든 여자든 치안으로 지켜주는 거지. 이게 비배제성이야. 여기 외국 학생들도 있는데 외국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 우리나라 치안이 강도야 그렇다고 넌 외국 학생이니까 우리나라 사람 지키기도 벅찬데 니네까지 왜 지켜? 이러진 않지. 누구나 그러니까 비배제성이야. 비경합성. 공공재가 생산해요. 다른 경제 주체가 추가로 소비해도 이미 소비하고 있던 경제 주체들의 소비 가능성은 감소하지 않아. 등대. 내가 등대불을 키워놨어. 장건이가 배 타고 가서 조심히 갔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찬송이, 윤호, 그 다음에 예슬이, 뭐 동우엔 다 지나갔다고 해서 그것은 누구한테도 어떻게 돼? 넌 보여주고 너는 안 되고 그러잖아. 남이 소비했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는 게 비경합성이야. 국립공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 사람이 많으면 기다릴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지나가면 누구나 할 수 있는가. 이게 비경합성이야. 공공재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시장의 자율적인 생산에 맡기게 된다면 아예 생산되지 않아. 비용은 들이지 않고 혜택만 받으려고 하니까 또 생산이 돼도 너무 적게 생산이 돼. 적게 생산이 되니까 하려면 보조금을 주는 거고 아예 생산되지 않으니까 허가로 해서 너는 운영을 해라 이런 경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무임승차자. 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혜택만 받으려고 하는 게 무임승차자야. 비용은 들이지 않고 혜택만 받으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니? 지금 중간고사를 보는데 공부를 안 하고선 좋은 학점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무임승차자랑 똑같아.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공공재의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의 소비에 편승, 무임, 프리라이더, 프라블럼. 공공재는 시장의 자율적인 생산에 맡겨놓는다면 시장 실패가 존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유제하는 다른 공급 방식을 고려해야 돼. 그래서 국가가 담당하고 돈을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되는 거지. 그래서 공공재 정책은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플러스의 값을 받을 수는 없고 공원의 휴지, 공중화장실의 휴지. 여러분들 예전에 공중화장실 돈 받았어? 관리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돼? 너무 엉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관공서나 이런 데 화장실을 쓰게 하지. 비경합성으로 플러스의 가격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래서 그 운영을 어떻게 돼?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공급체를 공급하는 거야. 그래서 공공화장실의 휴지라든가 청소, 관리 비용은 국가가 되고 이용은 누구나 동네 사람, 지나가던 사람, 외국인, 한국인, 나이 든 사람, 적은 사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공공재의 최적 공급량은 뭐냐? 편익을 합한 게 한계 비용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수요 공급을 하는 거야. 그런데 공공재의 경우는 수요 곡선은 다 수평합이라면 얘네는 수직으로 더하는 거야. 자, 일정량의 공공재가 공급됐을 때 소비자는 다른 효용을 민호의 경우에는 8,000원일 때 10시간이면 좋고 4,000원이면 15시간을 누리려고 그래. 근데 수지는 어떻게 돼? 10,000원일 때도 10시간, 4,000원일 때도 15시간이야. 경찰 서비스가 10시간일 때 편익은 8,000, 편익은 10,000원이었어. 15시간일 때 민호는 4,000이지만 수지도 4,000이야. 그럼 10시간일 때는 어떻게 돼? 수지가 더 만족한다는 거야. 그것을 뭐로? 수직으로 덮하는 거야. 수직으로. 공공재 시장 수요는 각 공공재 한계 편익을 더한 거야. 그럼 아까 10시간일 때 앞에서 볼까? 10시간일 때 8,000원하고 10,000원이니까 수직으로 합치니까 18,000. 15시간일 땐 4,000이니까 8,000. 그래서 경찰 서비스가 10시간이면 두 사람의 수지값. 15시간일 때 수지값. 사유제는 수평합이었었는데 공공재는 수직으로 정하게 된다는 거죠. 응? 한계 편익. 정부는 모든 경제 주체들의 한계 편익의 합이 공공재 생산에 소요되는 한계 비용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공공재를 공급한다. 공공재의 생산 비용은 개별 소비자가 누리는 편익만큼 세금을 거두어서 충당하게 되다 보니까 공짜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혜택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그런 거. 그럼 여러분들 학교 뒤에서 여러분한테 필요하지 않는데 나눠주는 거 있지? 어떤 경우가 있어? 뭐라 그럴까? 어디 학원, 어디 치킨집, 그리고 포스트잇 나눠주는 거 있지? 없으면 사야 되는데 있으면 좋은 거. 근데 다 나눠주면 어떻게 돼? 필요하지 않은데도 친구 줄래든가 아니면 뭐라 해서 받는 거. 이게 가짜 수요랑 똑같은가?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지. 이게 최적 수요량보다 가짜 수요라니까 이걸 진실하게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왔어. 공유자원. 소는 멸종되지 않는데
소보다 힘이 센 코끼리는 왜 멸종이 될까? 이게 공유자원이기 때문에 그래. 배제 불가능하지만 경합적인 제어야. 산속에 있는 나물 누구나 캘 수가 있지? 누구나 배제되진 않지만 먼저 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지? 제주도는 지금 고사리철이야. 울릉도는 지금 명이나물철이야. 산속에 고사리 명이나물 먼저 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야. 나중에 갔더니 하나도 없어. 없어지는 거야. 빨리빨리 가다 보니까 제주도에선 할머니들이 새벽같이 남보다 먼저 따라갔다 조난당하는 일이 있고, 울릉도의 경우에는 명이나물 따라갔다 굴르는 사고가 일어난다고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남보다 먼저 많이 따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카리브해의 하이티 경치가 굉장히 좋은 데죠. 하이티에 살림은 재산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벌채를 한 결과 살림의 80%가 파괴돼 공유지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럼 한번 볼게. 공유지의 비극이 영상으로 있는지. 있었는데 이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프라인 지니어 오늘의 메인 매치는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고유한 숫자 카드를 활용해 공유 카드를 교체하며 가장 높은 승점을 쌓은 플레이어가 우승하는 게임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에서는 4가지 색상의 1부터 7까지 있는 28장의 숫자 카드가 사용됩니다. 매 라운드마다 딜러는 28장의 카드를 잘 셔틀하여 각 플레이어들에게 4장씩 비공개로 지급합니다. 남은 4장의 카드 중 3장은 오픈하여 공유 카드로 배치하며 마지막으로 남은 카드 니들 이거보다 더 색깔려서 안 되겠어. 이 아저씨가 이거보다 공유지의 비극을 더 요게 더 나을 것 같아. 어부들 개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는 뭘까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어획량을 죽일 때 자신은 몰래 될 수 있는 한 최후의 순간까지 고기를 잡는 거겠죠. 즉 공동체 전체를 보면 모두가 어획량을 적절히 줄이는 것이 좋지만 내 이득만 챙기기 위해서는 나만 몰래 어획량을 줄이지 않고 고기를 계속 잡는다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게렛 하딘이 말했던 이른바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현상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무임승차자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무임승차자, 한마디로 얹혀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런 공유주의 비극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거죠. 어장을 공동으로 소유하지 않고 한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겨버리면 어떨까요? 자, 그럼 어장의 소유자가 물고기를 잡는 시간을 조정하거나 또 선박수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써서 어장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촌을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어장을 감시하는 공무원을 만들고 또 그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공무원들은 어촌 사정을 잘 몰라서 또 엉뚱한 조치를 내리기도 하고 자, 상상만 해봐도 이런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가 그다지 효율적으로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관리 시스템을 가지면 경제학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공유주의 비극이 일어나고 무임승차자가 생겨나는 걸까요? 사실 조사를 해보면 실제 공유림 혹은 인근 어장, 공동 목초지 등 대부분의 공유지들은 이런 공동체의 자체 관리에 의해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유지의 비극이나 무임승차자의 문제는 그렇게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사람들은 게레타딘이나 경제학자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부들은 누구네 집의 어망이 너무 촘촘하더라, 또 누가 산란기에도 백을 띄우더라 등등 마을 정보를 다들 손바닥 보듯이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공무원이 나서서 단속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거죠. 돈도 안 들고요. 공동체에는 남들이 규범을 어길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를 징계하고 처벌하려는 사람들이 약간씩은 다 있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의 규범은 알아서들 쉽게 지켜준다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들도 많습니다. 자, 이런 마지막 방법을 공유지 관리의 제3의 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약속 혹은 사회적인 규범을 어기는 사람들을 정부가 나서서 단속하고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공동체 기반을 둔 관리 시스템은 공동체가 너무 크지만 않으면 시장 혹은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사과가 한국에도 달려있지 않는 나무가 대부분입니다. 간신히 남은 사과는 그나마 주민들이 지켜보는 길가에 있는 것이고 건너편 한산변 60여 그루에서는 단 한 개의 사과도 남지 않았습니다. 머리만 더 아파요? 이 사과, 그러니까 남들 그 가져가는 걸 다 그렇게 엉뚱하게들. 대표적인 거 하나를 더 보고선 결론을 내릴게요. 요걸 찾았는데
이제 공유주의 비극은 머릿속에 있겠죠. 공유하는 거. 그러니까 그 바닷속의 물고기도 누구나 많이 잡을 수가 있어. 먼저 잡는 게 임자야. 그런데 어떻게 돼? 양을 밀어 넣는 것처럼 내가 더 잡으면 고갈이 돼서 공동으로 쓰다 보니까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엔크로저 무브먼트, 가로 세로에서 사유권을 인정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야. 재산권을 인정해서 너는 여기에서만 하고 니네가 해수지역을 경해서 공유 수면에서는 같이 잡지만 이 영해에서는 내가 잡지 못하도록 하는 고기 어획량 같은 거. 그래서 어부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몇 센치 이상은 버려요. 잡아갖고. 조세와 보조금을 주면서 더 하도록 지키도록 하든가 아니면 엄격하게 규제하는가. 그물코를 규제한다든가 동식물의 본수를 해결하는 경우.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데 과세 분화 소득이 있으면 그걸 세원이라고 그래. 텍스 베이스. 종부세, 종합부동산이 세원이야. 거기에 세금을 과세. 직접 납부자가 당사자야. 임영훈이 내는 거야. 이거는 직접세야. 개인소득세.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받은 상속세. 개인 소유의 부에 과세하고 누가 내줄 수 없어. 남한테 할 수가 없어. 근데 간접세, 물품세. 여러분도 오늘 세금 냈어. 세수 비누 썼지? 샴푸 썼지? 거기에 간접세를 냈어. 여러분이 살 때 회사로 들어가. 회사는 그걸 걷어서 납세하는가. 내가 부담을 했지만 납부하는 사람은 거두어서 회사가 하는가. 간접. 고속도로 통행료 내가 냈어. 그렇지만 도로공사가 정부에 내는가. 간접세. 영화에 가면 영화진흥기금 여러분이 낸 거야. 그 돈을 영화관에서 국가로 내는가. 판매세, 물건을 팔았을 때. 물품의 교환, 매매 등에 부과가 돼. 버스 탈 때, 지하철 탈 때 다 포함이 되어 있는가. 조세 부담자가 불분명해. 에휴, 어디인지 모르. 근데 직접세는 어떻게 돼? 조세 지출을 직접 느낌으로 조세 저항이 있어. 그러면 종부세는 직접세일까 간접세일까? 조세 저항이 있어. 직접세야. 재산에 관계되는 거잖아. 이런 거. 그래서 반발하는데 그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지지미진한 거야. 조세를 분류할 때 어떻게 돼? 율에 따라서, 레이트에 따라서 부담하는 경우 10%, 20%. 부동산세는 몇 프로다 정하는 거, 세율을 정하는 거. 비례세, 조세가 소득의 비례 10%. 100만 원 벌었을 때 10%. 1000만 원 벌었을 때 10%. 비례. 누진세, 프로그레시브. 누진적으로 내는 거. 100만 원까지는 10%. 200만 원까지는 12%, 300만 원일 땐 15%, 1000만 원일 땐 20%.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율이 올라간 거. 누진되는 거.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늘어나는 한계세율이 평균적인 것보다 높다라는 거. 역진세, 그 반대야. 그럼 볼까? 그래프로 보면 비례세는 소득에 대해서 똑같아지는 거야. 누진세, 소득이 높아지면 급격히 올라가서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높지. 소득 징수액과 가세액이 되는 소득, 부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비례세라고 얘기를 하고 세율이 소득이 커짐에 따라 가는 거. 누진세라고 한다. 반대는 역진세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하고 반대다 보면 돼.
그래서 중앙정부의 약 50%가 직접세야. 근데 직접세는 뭐라고 그랬어? 아까 조세 저항이 있다고 그랬어. 개인소득하고 주식회사, 법인세, 간접세도 큰 비중이지만 부가가치세, 여러분이 어떤 물건 사면 가치를 높였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근데 설탕도 60년대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아직도 있다라는 거야.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 그런 거지. 지방정부는 대부분 다 재산세 의존해. 그래서 강남이 부자 구청이 되는 거고, 잘 살지 못하는 작은 동네는 돈이 없어서 중앙정부, 인천에 중구가 아니라 동구. 중구는 인천공항이 있어서 부자고요. 동구는 6만 3천 명밖에 안 되고 어르신들만 있는 주택단지라 별로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7천억 정도. 그럼 조세는 어떠냐? 효율성이 있어야 돼. 자정손실을 발생시키는 조세에 대해서 의존도가 야채되고 형평성, 누구나 다 같이 내야 되는 거야. 그게 재정학자인 머스그레이브가 주장한 건데, 수익자 부담원칙, 능력. 자, 찬성이한테 100억 내라 그러면 어떻게 되니? 100억 낼 능력이 안 되잖아. 이재용 회장한테 100억 내라 그러면 내겠지. 그러니까 자기에 맞게끔 능력 내는 거. 벌금, 과태, 요 같은 거. 수평적, 동일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동일한 조세. 10억짜리 집이 있으면 서울이든 인천이든 세금이 똑같아야 돼. 그런데 공시지가가 다르니까 어떻게 돼? 서울은 비싸고 인천은 싸. 수익자 부담원칙. 이득을 본 사람이 하는 게 수익자 부담원칙이야. 그래서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데, 정부가 그걸 개선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아까 대공황에서 봤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완전하지 못했어. 시장 실패하지 않고 정부 실패도 나타나겠어. 정부가 그냥 속되게 표현할게, 헤매고 있으면 정부 실패라는 거야. 그게 지금도 여기에 들어가. 정부에 의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야. 백신을 맞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아까 외부 효과에 보면 맞는 게 면역성이 높아지잖아. 근데 지금 야당은 반대하고 여당은 한다고 그러지. 국민들은 혼란스럽지. 아스트라제네카가 좋은지 파이저가 좋은지, 20대가 먼저 맞아야 되는지 75세가 먼저 맞아야 되는지 혼란하잖아. 뉴스만 보면 골치 아파. 그치? 정부가 과다한 통제를 하던가, 정부가 방임을 하던가.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 정부가 무식하거나 무지하거나 무계획, 무소신일 때 일어난다. 지금 한국 경제는 시장 실패 앤드 정부 실패다. 지나친 독과점의 통제는 규모의 경제를 저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다 보니까 재벌 오고 정치권이 짝짝꿍.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미국의 클린턴과 부시 행정부의 시장 실패를 방치하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 당시에 금융기재 철폐로 당신네가 의심스러운 거, 골드만삭스 돈 무지하게 벌었던 거지. 그게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정부 실패.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 개입에 따른 정부 실패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동차 시장의 독점과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서 외부성이 발생한다면 두 개 다 시장하지 못할 때, 한 마리 토끼만 잡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잡던 한 가지만 잡는데, 자원법인에도 시장 실패뿐만이 아니라 정부 실패도 존재한다라는 경우예요.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범위가 되는데, 요 범위랜다. 범위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요즘 나오는 행동경제학을 보고, 다음 챕터에 대한 개념을 할게요. 자, 누가 행동경제학 여러분들 들어봤죠? 정답이 아리송한 시험 문제를 접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쪽이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설민석 선생님 나왔네. 내가 설민석 선생님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처음 떠오른 답을 미련 없이 찍는 편인가요? 아니면 다시 생각한 뒤 가장 그럴듯한 답을 고르는 편인가요? 때로는 처음 찍은 것이 정답일 때도 있고 때로는 고심 끝에 고른 아이씨, 이게 왜 이러냐. 이게 화면이 커지지 않아서 것이 그랬어. 정답일 그냥 때도 이렇게 있죠. 보자. 어떤 방식이 점수를 올리는데 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점은 각 방식에 따라 우리의 사고체계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적 분석에 따르면 인간의 사고체계는 두 가지 시스템에 의해 작동됩니다. 하나는 빨리 생각하는 기본적 사고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느리고 노력을 요하는 사고체계입니다. 심리학자인 데니얼 카누만은 이 두 사고체계를 알기 쉽게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 시스템 1은 빠른 직관, 시스템 2는 느린 이성입니다. 물건을 고를 때도, 이성을 만날 때도, 게임을 할 때도, 그리고 시험을 칠 때도 우리의 머릿속은 항상 이 두 가지 시스템이 충돌하고 융합하고 상호 보완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합니다.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이 사진을 보고 우리는 아주 짧은 순간에 직관적 사고를 합니다. 여자의 머리가 검다, 여자가 화났다 같은 것 말입니다. 다음 행동도 크게 힘들이지 않고 예측합니다. 이제 곧 불쾌하고 거친 말을 쏟아내겠지. 여기까지 사고하는 과정은 매우 빠른 순간에 일어납니다. 어떤 이성이나 논리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빠른 직관을 보여주는 시스템 1의 한 가지 사례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사진은 어떨까요? 이 사진을 보고 시스템 1이 생각하는 것은 곱셈 문제다. 종이와 펜이 없으면 풀기 어렵겠다 정도입니다. 어려움에 부딪힌 시스템 1은 시스템 2에게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제부터 이 문제는 시스템 2의 관할로 넘어갑니다. 시스템 2는 먼저 학교에서 배운 곱셈 과정을 기억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1의 자리부터 하나씩 곱셈을 실행합니다. 중간 결과를 힘겹게 기억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진행하기에 속도가 느립니다. 정답을 구하든 틀리든 아니면 포기하든 곱셈을 끝낼 때까지 심적 압박을 느낍니다. 두 시스템을 다시 정리하자면 시스템 1은 저절로 빠르게 작동되며 노력이 거의 또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자발적 통제도 모릅니다. 반대로 시스템 2는 아무 때나 나서지 않습니다. 노력이 요구되는 정신활동이 필요할 때에만 작동되며 주관적 행위나 선택, 집중과 관련된 활동에 주목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시스템 2와 동일시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의식적이고 논리적이며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네,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와 시스템 2는 합리적 사고의 주인공입니다. 주류 경제학도 시스템 2의 바탕을 두고 발전해 왔습니다. 시장의 경제 주체는 언제나 합리적인 사고와 결정을 한다는 가정하에 경제 모델들을 분석해온 것이죠. 그런데 30년 전에 출범한 행동 경제학이 300년 전통의 주류 경제학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행동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 주체는 완전히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린 짐작과 편향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합리성은 감정이 아니라 인지체계의 원인이 있다. 행동경제학의 등장 이후 심리학에서 논의되던 시스템 1이 경제학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행동경제학을 소개하는 서적들이 여러 출간되었지만 정작 이 분야의 창시자가 쓴 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각에 관한 생각은 행동경제학의 공동 창시자인 데니얼 kahneman이 2011년에 쓴 화제의 책입니다. 심리학자인 그는 행동경제학의 분야 연구로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 가장 유명한 이론이라면 전망이론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전망이론을 간단히 살펴보기 전에 이게 다음 챕터에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행동경제학, 너틸이든가 상식밖의 경제학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개념하고 미시경제학이 끝날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미시경제학이 끝날 것 같거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시 강의 노트 내가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걸 보고선 하는 거고 2시 되면 그 중간과제가 할까 한번 여러분이 시험 본다고 생각하고 한 다음에 모르는 걸 채우면 되고 성적은 후하게 줄 테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어. 친구 거 베끼고 이러지 말어. 그냥 여러분들 뭐 온라인 시험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난 여러분들이 공부를 즐겁게 하려고 난 독려하고 사례를 들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화이팅하고 나머지 중간고사 잘 보고 예습 복습하고요. 이제 여러분들 반 이상 지났거든. 그러니까 화이팅하고선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나가기 전에 출석 한번 더 체크하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